찬란한 대영제국의 시대를 열었던 두 명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트래펄가 해전을 승리로 이끈 넬슨 제독과 워털루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린 웰링턴 공작. 사실 그들의 목표는 프랑스가 나온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으로부터 영국을 지키는 것이었죠. 대혁명 이후 혼란을 끝내고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황제가 된 사나이 나폴레옹. 그는 자유와 혁명 정신을 전파한다는 명분하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프랑스의 영웅인데요. 그를 만나기 위해 혁명의 땅으로 향합니다. 18세기 세계사를 뒤바꾼 두 개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국의 산업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대혁명이죠. 오늘의 여정은 프랑스 대혁명이 나온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흔적을 찾아 파리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죠. 파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에펠탑입니다. 파리의 랜드마크이자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높이만 무려 324m에 달하는 에펠탑은 3개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먼저 110여 미터 위에 있는 두 번째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한층 올라와서 보이네 정말. 센강이 흐르는 파리 시내 저녁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는데요. 진짜 에펠탑은 밑에서도 장관이고 위에서는 더 장관인데요. 정말 역시 파리의 명물이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에펠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에펠이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정말 파리의 지식인, 예술인, 시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런 흉물스러운 괴물을 파리 한가운데 준다니 말이 되냐. 그러나 에펠과 그 당시 이 박물관을 관장했던 보크로아라고 하는 장관이 사실은 밀어붙인 겁니다. 이 에펠탑이 없는 파리를 상상할 수가 없죠. 에펠탑 위에서 바라본 파리,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자 박물관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제가 이제
이제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갈 참입니다. 위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에펠탑의 꼭대기에는 세 번째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270여 미터나 됩니다. 이야. 두 번째 전망대와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와, 어떻게 이런 풍광이 나오죠? 제가 진짜 여기저기 탑이랑 탑은 거의 다 올라와 본 것 같은데, 야, 에펠탑 2층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준 개혁과 진보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에펠탑. 그 위에 서니 프랑스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Sous le ciel de Paris marchent des amoureux. Leur bonheur se construit sur un air fait pour eux. Sous le pont de Bercy, un philosophe assis, de musiciens, quelques badauds, puis des gens par milliers. Le ciel de Paris jusqu'au soir vont chanter l'hymne d'un peuple épris de sa vieille cité. Près de Notre-Dame, parfois pour un drame, oui mais à Paname, tout peut s'arranger. Quelques rayons du ciel d'été, l'accordéon d'un marinier. 제가 지금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곳이 그 바스티유 광장입니다. 원래 이곳은 바스티유 요새가 있던 자리인데요. 프랑스 왕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가두던 감옥으로 사용하면서 절대왕정의 상징이 됐던 곳이죠. 바로 이곳이네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요새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날 이곳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팻말만 남아있을 뿐 요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무능함과 특권 계급의 탐욕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던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치솟게 된 거죠. 사실 이 자리에서 근대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소에는 운행이 들어서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말이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국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들의 절규가 귓가에 울리는 듯 합니다. 세상을 뒤바꾼 프랑스 대혁명을 잉태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르프로코프라고 하는 1686년에 지어진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벌써 범상치가 않은 게 지금 이 나폴레옹의 모자입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실 정도였답니다. 모자는 커피값으로 두고 간 것이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장자크 루소의 살롱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사람인데, 이 문의 좌우에 이 카페의 단골 손님들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문학 카페였던 이곳은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혁명가와 철학가, 문학가가 모여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이 루이 16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마지막 왕과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서로 주고받았던, 최후의 순간에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네요. 이곳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혁명의 아지트였습니다. 정말 이 카페가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본인들이 이렇게 쫙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이 벽화에 나와 있는 것들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혁명의 상징들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가 프랑스 민중을 대표하는 모자를 호위하는 듯한 이 문양은 민중이 권력을 갖는다는 혁명 정신을 의미하죠. 이 카페의 다락방은 마라의 방이라 불리는데요. 마라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맹활약을 했던 급진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마라의 방입니다. 마라의 살롱. 이 카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숨겨진 그런 다락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런 다락방에 은밀히 모여서 프랑스 대혁명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 뒤편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왕정을 타도하고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구호를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파리 시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왕이 없는 공화 정치가 바로 자유와 평등의 나라다 라고 주장했던 혁명가들. 이들이 주도한 프랑스 대혁명은 당시 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Je vous souhaite la bienvenue. Je vous emmène en cuisine pour goûter le coq au vin, comme convenu. Par ici. 프랑스 대혁명의 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할 요리가 있답니다. 와인에 빠진 수탉이란 뜻의 꼬꼬뱅이죠. 닭고기를 와인에 재웠다가 야채와 함께 조리는 프랑스 전통 요리 꼬꼬뱅은 큰 닭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요리라고 합니다. Je ne peux pas travailler.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종교 전쟁을 끝내고 앙리 사제가 즉위를 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이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었거든요. 그때 앙리 사제가 내건 경제 정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꼬병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닭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 거죠. 닭고기가 엄청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특히 굉장히 부드럽고 이 와인 향기가 고기를 아주 잘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데요. 파리 역사의 산지인과 같은 이곳에서의 식사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스티유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되는데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는 이곳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죠. 우리에겐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드 파리로 익숙한 이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정말 장엄한데요. 이 웅장하면서도 숙연한 분위기가 역시 노트르담 대성당 나와요. 이 성당은 정말 프랑스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04년 12월 2일날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의 시골뜨기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프랑스인의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의 지배자로 비상하게 됩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현장이네요.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고자 했던 그 원대한 야망을 품었던 한 사나이를 만납니다.
코르시카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결국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친 나폴레옹.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흔적들을 쫓아 베르사유와 말메종을 거쳐 퐁텐블로로 향합니다.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인 태양왕 루이 14세가 지은 호화로운 궁전과 정원으로 유명하죠. 나폴레옹의 흔적은 이곳 베르사유 궁전의 전쟁의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필립이 이 나폴레옹을 비롯한 어떤 프랑스 역사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거든요. 이 33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7개가 나폴레옹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승을 거둔 바그람 전투와 천하무적의 프로이센 군대를 대파한 예나 전투 등은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는 전쟁인데요.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황제가 된 사나이 나폴레옹은 정광석화처럼 유럽 전역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지금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게 아우스트랄리츠라고 해가지고 1805년 12월 2일 날 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거든요. 참 재밌는 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게 1804년 12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뒤에 대륙에서의 패권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그게 바로 이 전투죠.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2일은 나폴레옹에게 행운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방도 나폴레옹과 관련된 방인데 특히 지금 제 눈앞에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대관식 그림이 걸려있네요. 이 그림에는 약간의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황제 나폴레옹이 왕관을 높이 들어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황비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뒤에 있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나폴레옹이 왕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 직접 쓰는 거거든요. 본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황제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위였어요. 근데 그게 이 화가한테는 부담이 됐던 겁니다. 교황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마치 황제가 황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으로 황제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영웅이 됩니다. 황제 대관식을 나폴레옹과 함께한 조세핀은 그의 첫 번째 아내죠. 세기의 사랑이라 불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이들은 이혼하기 전까지 이곳 말메종성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 아주 좋은데요? 이게 마치 무슨 황제의 살롱이라기보다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군용 막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보면 이게 지금 문인데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에 뭐 로마 시대라든지 카르타고 시대의 무그루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또 이제 위에는 독수리 군기, 저것도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의 상징이면서 나폴레옹 제국의 상징인데 저렇게 독수리 문양을 장식을 해놨네요.
정말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추구했던 나폴레옹의 어떤 뭐 이상, 뭐 정치적인 목표 같은 게 이 방 안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네요. 지금 요 앞에는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초상화를 이렇게 쫙 걸어놨고요. 늘 등대처럼 나폴레옹의 길을 비춰줬던 어머니와 그가 평생을 사랑한 조세핀, 천하의 영웅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여기는 서재네요. 나폴레옹이 또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원정길에도 천여 권의 책을 싣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던 나폴레옹. 그의 서재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가 좋아하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살던 그 시대는 정말로 대격변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를 살아가던 수많은 리더들 중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허영에 들떠 있을 때 학창시절부터 나폴레옹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폴레옹을 그 격동의 시대를 헤치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됐던 거죠. 이 그림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진짜 우리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게 딱 이런 그림인데 정말로 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라고 외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이 진품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말배정성입니다. 1800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사건을 기념한 그림인데요.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과 샤를마뉴의 이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니발처럼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쳐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걸 통해서 그는 샤를마뉴처럼 유럽의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참 재밌는 그림이네요. 스스로 황제가 된 사나이, 영원한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폴레옹은 참 소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나폴레옹 황제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침실이네요.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침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촐한 모습이죠. 정말 전 유럽을 지배하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는 뭔가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꿈꿨던 이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황제였다라는 게 딱 보여지네요.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사방을 천막으로 둘러친 황제의 소박한 침실을 지나 그의 피앙세 조세핀의 침실로 향합니다. 확실히 이곳은 조세핀의 침실답게 굉장히 좀 로맨틱하다고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군용 막사처럼
이 인테리어가 돼 있긴 해요. 그런데도 나폴레옹 방보다는 훨씬 로맨틱한 느낌이 나네요. 1796년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1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영웅 나폴레옹. 정작 자신을 지배한 진정한 정복자는 조세핀 뿐이라고 했다는데요. 나폴레옹의 슬픈 사랑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파리 남동쪽에 위치한 퐁텐블로 궁전.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프랑스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궁전 중 하나였던 이곳에도 나폴레옹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이 긴 회랑에는 나폴레옹의 가족 초상화가 걸려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그림은 역시 나폴레옹의 초상화입니다. 여기 이제 나폴레옹의 가장 당당한 어떤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네요. 나폴레옹의 권력과 권위를 한껏 뽐내는 이 그림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나폴레옹이 본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 왕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보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재산권의 확보라고 하는 가치들을 법을 통해서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도 자신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법전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업적은 전쟁의 승리보다 세계 3대 법전으로 꼽히는 이 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나폴레옹 권력의 프랑스 왕실 권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구중 궁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권력의 핵심인 왕좌의 방입니다. 지금 이 한가운데에는 왕자가 놓여 있는데 원래는 프랑스 왕실의 왕자가 놓여 있었겠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왕자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서서 황제의 권력 앞에, 왕의 권력 앞에 자신의 몸을 숙였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앙리 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사용했던 왕의 침실이었는데요. 나폴레옹 시대의 왕자의 방으로 바뀌었죠.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일벌 모양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왕자와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인상적인 방입니다.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그가 통치했던 10년 동안 프랑스의 국력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영광의 시간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814년 프랑스의 황제이자 유럽의 지배자였던 나폴레옹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쓸쓸한 퇴위식을 갖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역사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순환? 흥망성쇠 그리고 비애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가 권력의 절정에서 권력의 밑바닥으로 내려올 때 그의 곁을 지키던 것은 그가 별로 해준 게 없는 목숨과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그 늙은 근위대원들 뿐이었거든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 섬에,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던 나폴레옹은 결국 1821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이곳은 그의 유해가 안치된 앵발리드 교회입니다. 이야,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나폴레옹의 무덤입니다. 정말 그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장엄하네요. 지금 그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신상들은 승리의 여신상들입니다. 그가 유럽 전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쪽 벽에는 나폴레옹이 거뒀던 수많은 업적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게 잘 나타나 있죠. (1789년)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오늘날 근대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이 정치적 격변이 나폴레옹이라는 전설적인 지도자를 낳았고 그의 죽음으로 위대한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역사를 넘어 신화로 남은 사나이 나폴레옹.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In Spain the best upper sets do it. Lithuanians, and let'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The Dutch in old Amsterdam do it, not to mention the Finns. Folks in Siam do it, think of Siamese twins.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People say in Boston even bean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Quand tu chantes, tu ne sais pas pourquoi. Quand tu chantes, quand tu chantes, ç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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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instant du réveil, pour des joies futiles, pour des joies futiles. Pour la pluie, le soleil, et pour l'impossible, et pour l'impossible.